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죠. 아무래도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주요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거기다가 마이크론이나 인텔이라던가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제 국내장이 양지수 모두 또 과매도권에 진입했습니다. 한동안의 조정을 딛고 올라설 수 있을지 시장 방향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양한 섹터에 대한 의견들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달랐죠. 코스피는 그래도 회복하며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6일째 떨어졌습니다. 1% 정도의 하락이 나타난 코스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종목 개수가 1,100여 개 육박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올라섰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부채 한도 우려로 인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장 후반에 기관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다만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였다라는 점, 수급의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CFD발 주가 하락 사태가 계속 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도 저조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BM, 식총 1, 2위단의 종목들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상승은 나홀로 질주하더니 떨어질 때는 코스닥 전반에 좀 같이 끌고 가는 느낌을 보여주죠. 제약, 바이오, 통신, 디지털 컨텐츠, 신재생, 타이어, 폭염, 자동차 부품 등이 어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2차 전지 쪽에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코스닥 하락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죠. LNF는 그래도 어제장에서는 상승이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었기 때문에 연 2거래일 정도의 상승은 그래도 반갑습니다. 전기가스 업종과 해운 항공 쪽은 어제 밀렸습니다. 한국전력 요금 인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락했죠. 유틸리티 쪽에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외로 봤을 때는요. JYP엔터, SL, 가온전선, 일지테크, 파마 리서치 등의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특히나 JYP엔터 같은 경우 상한가 시간외에서 기록했고요. 가온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걸 보여줬죠. 확실히 실적주로 조금 민감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어찌됐건 2주 연속해서 조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2차 전지 종목들 흐름인데요. 보시면 파란색이 첨보입니다. 첨보가 실적 내놓고 충격을 주고 그 뒤로 에코프로 그룹주 이슈 등이 터지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은 최근 한 4주에서 5주 정도 대다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매주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등을 내놓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시기다. 상반기는 모멘텀이 부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내비쳤죠. 지난주 셀 업체와 양극재 LNF 쪽 주목하자라고 의견 냈었고요. 분리막 기업인 SKIT 그리고 WCP 고객사 다변화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새롭게 또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보니 여기에 첨보를 추가했더라고요. 하반기 수익성 기대가 있고 미국 매출 기대 그리고 증설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하반기를 바라보고 쉬어가는 시기 조금 기대해보자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죠. 일단 낙폭이 단기간에 좀 크게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섹터다 보니까 2차 전지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는 이들은 이 시기를 매수 기회로 삼고 있긴 한데요. 그것이 맞는 전략인지 그에 대해서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하지만 성장 스토리를 내다본다면 분명히 매력적인 느낌도 듭니다. 잠시 후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시간이 허락하면 챙겨가도록 할게요. 자, 반면에 2차 전지가 조정받을 때 엔터주 들고 있었다면 정말 계속 웃을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YG엔터가 실적 내놓고 그 다음날 폭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어제 시간외에서 JYP가 실적을 냈는데요. 역시나 예상을 모두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기타 매출 부분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기타 매출 부분이라고 한다면 MD나 유튜브, IP 라이센싱 등으로 인해 벌어들인 분야인데 이 부분이 수익성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타 매출이 사상 최대를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JYP 역시나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증권에서 이기훈 연구원을 필두로 엔터 쪽에 대해서는 꽤 자주 보고서를 내고 있죠. 하나증권은 JYP에 대해서 목표가 43%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트와이스와 엠믹스 컴백으로 인한 앨범 판매가 좋았고 스트레이키즈 월드 투어 등을 포함해서 투어가 27회 정도 이익 반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KB에서도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도 동일하게 내놓고 있는 기대가 있는데요. A2K라는 것입니다. 이게 5월 달에 방영 예정인 프로그램인데요. 미국 걸그룹 오디션입니다. 결국 지금 K-팝이 엄청나게 뜨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 걸그룹 오디션 방영을 통해 미국 걸그룹을 데뷔시킨다라는 거죠. 이 모멘텀이 K-팝 트레이닝 시스템을 알려서 더더욱이 K-팝에 대한 관심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시장은 점수 주고 있는 상황이죠. JYP 엔터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 그리고 올해 상승률로도 40% 정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엔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적하며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4월에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실적 기대와 재고가 없고 경기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매력적이다라는 거였고 그때 당시에 하이브와 JYP 엔터에 대해 증권사가 조금 더 좋은 의견을 준 것은 결국 미국 걸그룹 데뷔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확실히 엔터주들은 올해 정말 선전하는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엔터사에 대한 전략도 시간 허락하면 체크하죠.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조금 아이러니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었어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인 라파엘 보스틱,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거다 강하게 얘기했고요. 닐 카스카리, 대표적인 매파죠. 할 일 많다. 몇 달 지표에 속지 말자라고 코멘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요즘 연준에 대한 신뢰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얘기를 해도 그렇게 잘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장 초반에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던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였어요. 실물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상을 마이너스 5 정도로 했는데 마이너스 31이 나왔고요. 신규 주문이나 출하 지수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원자재 지불 물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도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아무리 미국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을 중히 여긴다 하더라도 제조업에 대한 데이터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를 또 반영하는 것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좋지 못하다라는 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요. 장 초반에 이 데이터로 인해서 조금의 변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는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은 역대 최고, 거기에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학자금 대출 유예도 곧 종료되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네요. 시간 두고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침체를 살짝 딛고 올라간 데는 종목들의 힘이 조금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 업체들과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 쪽과 함께 인공지능 이슈들이 꽤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시세적으로 보죠. 빅테크 존재감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금융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이 부분이 아니고 뉴욕장의 이제 지도, 네, 머니맵 지도인데 한번 바꿔줄 수 있으면 열어주세요. 자, 애플이 계속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러셀 2000의 시가총액 대비 애플 시총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몰캡의 패배가 나타나고 있다. 빅테크의
존재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나 미국 은행 사태가 불거지자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빅테크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리튬가 상승으로 알버말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도이치방크에서는 듀폰에 대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화학 섹터에 대한 시각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건 오늘 반도체 부분입니다. 엔비디아, AMD 등의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지는 오늘이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갈 거고요. 여행과 렌터카, 항공 등의 종목도 괜찮았고 방위산업도 비교적 좋았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같은 이런 대형 방산주들은 강보합권에 그쳤습니다만 소형 방위산업주들의 주가가 꽤나 강했습니다. 다른 방어적 섹터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떨어진 가운데 방위산업은 방어적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자, 오늘은 반도체와 금융권의 주가가 괜찮았는데 마이클 버리 헤지펀드에서 지역은행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이 중소형 은행단에 조금 힘을 내게 했습니다. 자, 반도체 부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시티그룹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최악은 끝났다라는 뉘앙스의 의견을 냈습니다. AI의 성장으로 반도체 수요 회복을 기대한다라는 목소리였고요. 그리고 시장 조사기관인 벤티지 마켓 리서치가 반도체 시장은 2030년까지 연 8.8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 합병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낸드 시장의 참여자가 축소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 강세로 그게 반영이 됐고요. 국내 SK 하이닉스 등 역시나 같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긍정의 회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6% 이상 올라갔죠. 아마존은 챗 GPT 형식의 상품 검색을 도입한다. 이 말은 AI 쪽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최근엔 AI의 성장이 결국 반도체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줬습니다. 일각에서 여전히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는데 이런 모멘텀을 갖고 그걸 상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찌됐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년 내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온 지금이라서 국내장도 영향을 좀 따져봐야겠죠. 자, AI 그리고 반도체 얘기가 계속 나오죠. 빅테크 기업의 AI 진출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합니다. 2020년도에 30조 원이었던 시장이 이제 2년 후 2025년도에는 92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AI 반도체 얘기 2월 달에 했었던 기억 나십니까? 챗 GPT AI 학습은 엔비디아 GPU와 SK 하이닉스 HBM 반도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HBM 반도체와 같은 이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HBM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점유율상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뛰어들었었기 때문에 50%,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입니다. 국내 업체가 거의 양분하고 있는 거죠. 전체 반도체 여러 시장 규모 속에서 HBM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죠. 연평균 40에서 45% 성장 전망이 나오고요. 당연히 고대역 반도체다 보니까 가격도 비쌉니다. 이 시장에 대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공격적인 대응이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미국의 반도체 흐름을 봤을 때 오늘 국내 반도체에는 당연 우호적일 겁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이재용 회장의 22일간 출장 속에서 엔비디아 CEO도 만났고 일론 머스크도 만났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반도체를 찾아볼 수가 있었죠. HBM 반도체, 그리고 HBM 반도체와 함께 관련주들, 후공정들 혹은 전장용 반도체 이렇게 같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형 반도체사와 함께 같이 연결되는 중소형 종목들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원전 이야기도 계속 나오곤 있네요. 원전. 어제 대신증권의 보고서였고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됐었죠. 과거 정부 흐름을 봤을 때 집권 2년차 증시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목하자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원자력과 퀴즈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ESS를 얘기했고요. 이 중에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사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방미한 이후로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시장에서 이런 보고서도 나왔고 또 조금의 트레이딩 관점에 힘을 실어줄 만한 뉴스도 등장하긴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국내 산업부 인사들이 방문을 했고 거기서 조코이 대통령이 얘기한 이야기인데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 의지의 결실을 희망한다. 인도네시아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면 우리는 SMR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상업용 원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전 도입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모멘텀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다면 SMR 관련주를 체크해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꼽는 종목들은 BHI, 우리기술, 우진, 서정기전 등등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원전이 뉴스값 좀 해주길 바라고요. 산업 뉴스도 많았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없었던 8.6세대 전담 조직 신설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한 종목 이렇게 있을지 체크하시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했습니다.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인가 일부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 방위산업주인지 체크가 필요하고요. 맥쿼리에서 금값은 미지의 영역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했네요. 엘컴텍, IT센 등이 관련주인데 이것은 참고용으로 여러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여러 이야기 담아봤고요. 이제 섹터로 들어갑니다. 요즘 수정 앵커 전해주시는 섹터가 적중률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연초부터 타이어도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장에서 장전에 태양광에 대해서 브리핑 준비했었는데 태양광이 어제 바로 또 시세를 내더라고요. 특히 한화솔루션이요.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또 전략을 세워본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타이어가 될 텐데 어느덧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국내 시장에서는 정말 뚜렷한 주도 섹터를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런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로 마감을 짓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갈 길을 잃은 증시, 어제 강했던 게 바로 타이어 쪽이 될 텐데요. 타이어 쪽은 워낙에 제가 연초에 굉장히 여러 번 브리핑을 했던 섹터가 되겠습니다. 어제 금호타이어가 12%가량 올랐고요. 넥센타이어도 7% 가까이 올라갔고 한국타이어도 역시나 6% 강세, 다이나믹 디자인이나 넥센 같은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썼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타이어 제가 얘기를 했었죠.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4월 13일 브리핑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금호타이어도 전일장에서 전일장이 아니라 최근 한 달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23% 정도 올랐고요. 넥센타이어는 3% 정도, 한국타이어는 7%가량 최근 한 달 동안 올라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던 거 바로 금호타이어가 올해 들어서만 88%나 올랐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넥센타이어도 50% 이상, 한국타이어도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1년 동안의 주가 추이를 보신다면 금호타이어가 4,200원대 정도에서 한 5,2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넥센타이어가 6,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에서 넥센타이어의 상승률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반면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1년 사이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는데요. 워낙에 오너 리스크라던가 화재 같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기 때문이라서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천천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 관련주들이 오르는 이유,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라는 이유가 바로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죠. 너도 나도 전기차 수혜주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렸었는데요.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날수록 타이어 교체 순환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무게나 수명 측면에서 전기차용 타이어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타이어 코드 기업들의 수혜도 기대되는 가운데 효성 첨단 소재도 올해 들어서 26% 올라갔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3%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때 전망을 얘기하면서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실제로 잘 나왔습니다. 타이어 업계들은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 같은 경우 해상 운송에 많이 의존하는데 그 해상 운임비가 안정화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이고 원자재 가격도 역시나 하락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 스프레드 마진이 개선될 거
거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전기차,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가 되면 될수록 타이어 쪽은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 매출액이 2조 1천억 원 이상으로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가량 매출액이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가 최근에 10년 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나타냈는데요. 매출액이 거의 1조 가까이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90%나 증가했다라는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오는 5월 18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망치를 적어봤는데요. 역시나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가량 늘어날 것으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씩 그러면 자세하게 기업별로 좀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악재를 이겨낸다는 건 어떤 걸까요? 세 가지 악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브리핑 때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너 리스크가 반복이 되고 있고 대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공장의 가동이 한 달 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3조의 유동부채와 현금성 자산 1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악재가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주가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4월 13일에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앞으로는 웃을 일만 가득할 거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악재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5%가량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내면서 이 부분은 살짝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급한 불은 껐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이 화재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산 공장에서 이 대전 공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을 대체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신규 설비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유 악재들보다도 글로벌 타이어 시장이 워낙에 PQC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이 나오고 5월 15일 바로 어제였죠. 리포트를 다시 냈는데요. 위기 대응 능력이 돋보인 실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어제 리포트가 정말 많은 곳에서 나왔는데요. 대부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전 공장의 화재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재해 손실은 영업 외로 약 734억 원 정도가 포함이 되면서 아무래도 영업이익은 앞서 보셨듯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이번 실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될 텐데요. 화재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전 분기 대비해서 증가했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견조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는 투입되는 원가의 하락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수익성도 두 자릿수 정도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화재 자체에 이제 보상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에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금산 공장에서 지금 대전 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들 대처를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미국에서도 테네시 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증권에서는 3분기까지는 트레이딩의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부분도 짚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매수 혹은 홀딩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호타이어입니다. 주가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죠. 무려 88%. 정말 이 팔팔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줬는데요. 작년에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더니 4월 들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금호타이어의 주가가 되겠고요.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었는데 2015년부터 2022년까지도 일시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올해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원년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올해가 지난해 대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고속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은 트레이딩 바이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는 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타이어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업황 기대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향후 대응 전략과 함께 탑픽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태양광주 중에서도 한화솔루션이 되겠는데요. 어제 얘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세액공제 혜택 기준이 지금 30%에서 기존의 30%에서 10%가 더 추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어제 한화솔루션이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이 언제 올지 좀 기대가 됐었는데 어제 하루 올라갔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주 그리고 시간 되면 태양광까지 한 번 더 코멘트 듣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섹터요. 참 재미없고 관심 없는 섹터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근의 흐름 좀 보자는 차원에서 건설 섹터 브리핑을 넣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작년 10월 건설 섹터는 거의 악몽 수준이었죠. 고금리 상황에 레고랜드 이슈까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가 크게 밀려났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주택 경기도 좀 좋지 않죠. 최근에 조금 회복했음에도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 기준선 100을 여전히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최악의 사태를 지나고 일부 기대감 등이 최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KB 측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됐다라고 판단한다. 인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공격적인 인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시장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자금 조달하는 쪽에 비중이 큰 섹터들, 바이오나 건설 이런 쪽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최근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설 섹터의 리스크, PF 위험 이 부분이 금융위기 때보다 양호하다. 그리고 정부가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유동성 지원과 규제 완화책도 내놓지 않느냐라며 건설 섹터의 걱정을 조금 더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금리 등이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일부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분양이 회복을 보이고 매매가가 크게 떨어졌던 것들이 축소되고 있고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더해봤을 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일부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 흐름을 조금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 비교적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은 그에 못 미쳤죠. 보시면 올해 상승률 삼성엔지와 현대건설은 그래도 10에서 혹은 30% 정도 올랐고요. DL이나 대우건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금호건설, 한신공영 등의 적은 사이즈로 가면 이들은 올해 10% 정도 밀렸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주택 부분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그래도 선전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해외 매출 비중이 60% 이상이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해외 사업을 꾸준히 따온 바가 있죠. 결국은 이런 쪽의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못 간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될지 아니면 건설 섹터는 그냥 패스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미국도 국내도 정체돼 있잖아요. 우리는 정체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그룹주의 하락이 코스닥의 하락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 어제 보시면 코스피 시장은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코스닥 시장 보시면 공방전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였죠. 이제 에코프로의 50만 원 선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잠깐 깨긴 했었으나 결국에는 일단 말아 올리긴 한 부분들이 존재를 했는데 결국에는 2차 전지, 즉 이제 지수를 그동안 견인했었던, 즉 앞에서 가장 먼저 선두에서 끌어올렸었던 2차 전지 쪽
쪽에서 조정이 나와버리니까 정말로 코스닥 지수 같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대체제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엔터 쪽이 일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지수에 대해서 낙수효과, 즉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의 2차 전지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코프로가 미우나 고우나 수급을 많이 가져가도 올라줘야지만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 수급들이 좀 골고루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험한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코스닥은 아예 빠졌다가 밑꼬리를 강하게 올려주는 액션이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장 오늘과 내일의 지수 예측이 좀 불가능한 영역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800선이 잠깐 이탈되었다가 정말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밑꼬리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수의 예측은 좀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CFD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조사, 즉 이제 사후 조치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관들의 조금 선뜻 손이 나가지 않게 하는 주요 요인들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수가 견인되었을 때 그런 그 지수에 돈을 대어주었던 레버리지, 즉 신용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지금은 기대를 할 수 없는 구간이 굉장히 진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제가 오늘 방금 확인을 해봤는데 18조까지 빠졌더라고요. 20조가 넘었었던 이제 신용융자가 지금 18조까지 빠졌는데 이제 한 18조에서 17조 후반대까지 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증권사에도 이제 신용융자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한되어 있던 부분들이 많이 풀리게 됨으로써 시장에 어느 정도 돈을 공급해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신용융자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적정 비율과 적정 구간 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수를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다만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선뜻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 시장에서 내가 이거 정말 못 보겠다,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 가봐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어차피 이것을 매도를 하고 살 만한 종목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으면 쥐고 재산을 이제 굳이 손절을 하실 필요보다는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시각 주셨고요. YG엔터가 실적 내놓고 급등 나왔고요. 어제 시간에서 JYP엔터가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엔터사들 이런 얘기 계속했는데도 올라가긴 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익이 나왔으니 이걸 세론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되더라고요. 네, 좀 부담이 가는 구간이긴 합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 즉 잘 나오긴 했는데 한국 시장 특성상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너네 다음 분기 실적은 어떨 것 같은데가 이제 먼저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런 엔터주들의 실적 발표,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아무래도 2분기, 3분기까지는 기대를 해볼 만한데 일단 시장 자체에 돈이 갈 만한 곳이 없다라고 하니까 일단 2분기, 3분기까지 괜찮은 섹터인 엔터 쪽에 좀 돈이 몰리는 것 같고요.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고점 매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환희를 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볼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 2차 전지도 뭐 2, 3분기 실적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올랐다 빠졌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돈이 2차 전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엔터 쪽에 대해서 실적도나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또 분할 매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적이 나와서 오르게 되면 무조건 매도하시기보다 절반 팔고 다음날 또 분위기 보면서 팔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도다. 즉 엔터 쪽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부품사들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지난 4분기부터 실적 회복은 보였습니다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동차 부품이 시장의 상승 특징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같은 맥락으로 타이어주도 좀 보죠. 타이어주들의 주가 흐름도 어제 참 좋았어요.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타이어주는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이제 좋은 시점에 이제 제가 한번 정도 달았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좋은 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좋다 보니까 신차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차가 신청하면 또 굉장히 빨리빨리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신차 대수가 늘어나면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타이어들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리포트를 보면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타이어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물류비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서 실적이 안 좋았다와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안 나왔다라가 리스크 차원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올해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로 됐죠. 운송비도 굉장히 많이 고점에서 떨어졌고요. 원자재 가격들도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저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이제 타이어 쪽인데 보통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자동차들의 순환매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보통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도주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올라왔고요. 이게 단순히 한 종목에 대해서 상승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타이어 섹터들이 다 같이 올라와서 현재 주가를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나오는 건 충분하다만 지금 또 현대차와 또 기아가 또 고점에서 또 약간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밀렸을 때 이들이 버틸 수 있을지, 즉 지수에 비해서 현대차와 기아가 또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런 타이어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슬슬 현재 구간부터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하단부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이 타이어 섹터도 마찬가지로 가장 조용할 때 샀다가 이제 시끌시끌 이제 저희 가장 먼저 타이어 다룬 것 같은데 이제 또 여러 군데에서 이제 타이어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분할 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 의견을 오늘 좀 많이 주시네요. 그만큼 시장의 방향이 아직 제대로 가늠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좀 현명하게 챙겨가는 전략으로 얘기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건설주요. 정말 재미없고 답답하다라는 시청자분들의 의견들이 꽤 많은 섹터입니다. 건설 섹터,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 들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시겠지만 건설주에 대한 시각 어떠세요? 그냥 패스해요? 아니면 사볼만 한 게 있을까요? 네, 또 정말 이게 슬픈 게 악재도 안 빠지는 거는 정말 소외된 섹터라는 이야기거든요. 최근에 GS건설이 또 이제 안 좋은 이제 구설수에 휘말렸는데 또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은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이 정도면은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정도로 주가에 대해서 저점이다라는 그런 포인트 하나와 그다음에 악재에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sek터 자체가 소외되었구나. 이런 그러던가 두 가지. 말던가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서 사실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리스크가 있고요. 10월 정도에 이제 PF 만기되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은 지금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이제 사실 건설이 아니라 특정 다른 테마를 타고서 오르는 종목들도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6월 만기는 어느 정도 지금 버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월에 나올 이제 어느 정도 대출 만기에 대해서 분명히 리스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건설주들의 상승을 막는 요인들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도 섹터 기왕 이제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하실 거면은 건설주는 소외주기 때문에 지금 말고 연말 정도 가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은 혹시나 물리더라도 주도주 위주로 물리셔야지만 회복 때 가장 빠르게 오르고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소외받을 그런 가능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다음 또 사이클을 위해서 한번 정도 그냥 쉬어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연말까지는 지켜보자 이런 의견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재에도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시장에 관심 밖에 있는 섹터입니다. 일단은 하반기에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고 지금은 그냥 더 보자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만 스픽은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종료되고 있는데 체크해야 될 부분들
실적 나오고 주르륵 떨어지는 섹터들도 많고 또 실적은 최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아질 거야 기대감도 있고 언제나 이 중간에서 줄 타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 일단 어제부로 1분기 보고서가 모두 나왔던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매번 고민을 합니다. 분명히 실적이 좋다라고 나왔는데 주르륵 흘러내리는 종목도 있고요.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등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또 반대로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있고 굉장히 분명히 내 종목 실적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빠졌던 종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체크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메모장 들고 한번 정도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한국 시장의 고유한 특성인데요. 실적 발표는 또 하나의 악재 소멸이다, 호재 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은 좋은데 아까 이제 이 타이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피크아웃이죠. 지금 좋은데 너네 2분기 때, 3분기 때 괜찮을 거야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먼저 나오는 구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적 피크아웃에 대해서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엔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2, 3, 4분기까지 좋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엔터 쪽은 실적 피크아웃은 아니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먼저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 상승세가 또 다음 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오히려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엔터 쪽이 실적 발표 이후에 밀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매수를 하거나 이제 물량을 늘릴 수 있을 만한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또 반대로 지금 자동차죠. 이제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2, 3분기까지는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가 17만 원에 다시 가거나 기아가 이제 6만 원, 7만 원대 다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동차와 그다음에 전선주, 그다음에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이 다음 분기까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의미를 드리면서 자동차는 구형테크, 그다음에 전선주는 일진전기 말씀을 드리겠고 리오프닝은 파마리서치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왔음에도 2, 3분기까지는 기저효과라든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오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조금 천천히 주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 충분히 모아가셔도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드리면서 어제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지표들을 봤었을 때 반도체는 좀 롱텀, 즉 이제 멀리 보기에는 좋은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ISC 두 종목을 코멘트 드리면서 멀리 모아가기 좋은 시간이 왔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내용을 전해주셨고 눈여겨볼 종목들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저희도 관심 갖고 말씀 주신 내용들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진만쌤과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